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허송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면 채팅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트초코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네,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네, 애플님 안녕하세요. 네, 쿠키님 안녕하세요. 네, 소고기님 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아르키메데스, 헨젤, 네터라는 제목으로 김도영 교수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김도영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에 재직 중이시고 정수론, 이화사화 이론, 부정방정식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김도영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립과학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면서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르키메데스는 되게 자주 들어봤는데 뭐 네터, 헨젤은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 생소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익명의 시청자분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아르키메데스, 헨젤, 네터의 공통점 내지는 연관성이 궁금합니다라고 네, 질문 남겨주셨어요. 오늘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나면 이 궁금증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분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아르키메데스, 헨젤, 네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르키메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헨젤과 네터는 이제 생소하실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이유는 비교적 최근 수학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교과서에 실리지 못한 네, 그런 수학자들이고. 네, 교육과정에서 접해보지 못한 수학자들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 아르키메데스는 훨씬 더 옛날 사람이고. 네.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고 그 결과들이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뭘로 보이시나요? 화살표랑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화살일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제 화살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화살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여기 포인터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는 화살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고 네,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화살이 지금 조금 날아갔죠? 그래서 사람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또 갔는데 정말 점점 더 위험해지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남은 거리의 절반씩 지금 가는 그림을 제가 표현한 건데요. 조금 더 갔죠? 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게 과연 언제 사람한테 도달할 것인가? 네. 이제 그 질문입니다. 계속 넘겨보면 이제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화살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다. 네. 제논의 역설이라고 네. 저는 조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제논의 역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제논의 역설을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네, 제 기억에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스토리가 되게 여러 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살표, 화살이 날아가는 화살의 역설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익숙한 건 아킬레우스랑 거북이 얘기 하면 조금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아서 네.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네. 그 우화가 이제 제논의 역설 내용인데 이제 토끼와 거북이를 제가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화살이 목표물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주장처럼 이 내용은 그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토끼가 거북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토끼는 빠르니까 많이 움직였고 거북이는 조금 움직였거든요. 네. 제가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위치고요.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넘기면 토끼는 많이, 거북이는 조금 네, 움직이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잘 표현된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한 번 더 이동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과연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제논의 역설의 요지는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거북이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북이가 있는 곳에 토끼가 도착하면 그 시간 사이에 거북이가 또 조금 이동을 움직이겠죠? 했겠죠. 그러면 네.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토끼는 거북이를 잡은 게 아니죠. 네. 그러면은 토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거북이 위치까지 또 달려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토끼가 도착했을 때는 거북이는 그 자리에 없죠. 그럼 그죠. 거북이는 조금 더 앞에 있을 거고. 아니 이런 식이면 그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영원히 못 잡는다. 영원히 못 따라잡는 게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제논의 역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네, 민트 초코님께서 토끼와 네. 거북이 동화가 점점점 수학적인 이야기였던가 이러면서 네. 네,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역전하지? 네, 이런 소름 이러면서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이 소름 이렇게 어떻게 네. 역전하지? 이런 채팅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토끼와 거북이 동화는 네. 네. 수학적인 이야기였던 낮잠자는 네, 토끼 그거- 얘기였죠. 네. 걸로. 네, 맞습니다. 네, 그것과 비교해 볼 만하죠. 네. 그래서 계속 따라잡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의 그 어떤 업적 중에 하나인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걸 제가 소개드리고 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에 제논의 역설이 그 거부감이 있잖아요. 네. 화살이 날아오면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제 제논의 역설이 논리적으로는 또 뭔가 탄탄해 보이고 뭔가 허점을 찾기 어렵고 그죠, 이제 그죠.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는 기원전 287년에서 212년까지 살았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수학자이고 사실 수학 이외에도 다른 것에 많은 그죠. 이제 영향을 미친 분이신데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그 필즈상 그 메달 네. 모습입니다. 이제 어. 필즈상이 마치 과학의 상 노벨상처럼 같은. 네, 가장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수학자들의 모임이 이제 가장 훌륭한 연구 업적을 낸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런 상인데요. 그 지금 사진에 보면 그 메달에 지금 아르키메데스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분이 아. 그 아르키메데스의 얼굴입니다. 수학계 네, 수학계에서 차지하는 노벨-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 이제 네, 그것을 이제, 수학계에서의 노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만 노벨은 그 과학적인 업적보다는 그 이제 어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상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근데 이 정말 상은 아르키메데스가 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 메달에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적이 그야말로 정말로 네, 그 수학의 역사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달에 얼굴이 등장하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
이것이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요. 이제 모든 양수 A는 거듭 더해서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 그 A가 어떤 양수를 뜻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하고 한 번 더하고 한 번 더 더해서 세 번 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1보다 커진다라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저희는 네. 지금 다 배운 상태로 봐서 당연해 보이는 거겠죠? 네.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그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그 제논의 역설의 내용하고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비교해 보면 그 화살의 예를 들면 그 화살이 이동한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숫자를 이렇게 더하다 보면 그 결과가 점점 커져서 결국 목표물에 도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것이 제논의 역설이었다고 하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차이는 여기서는 같은 양수를 반복해서 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화살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절반, 그 다음에는 남은 거리의 절반, 또 남은 거리의 절반 이런 식이어서 점점 작아지는 숫자를 더하고 있었다는 게 차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점 작아지는 수, 뭐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네. 흔히 쓰는 단어가 무한소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무한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네. 배웠던 것 같아요. 요즘도 고등학생 때 배울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자막으로 그 무한소라는 단어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한소란 일반적으로 모든 양수보다 작지만 0보다는 큰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왜 고등학교 때 뭐 무한대분의 1 이렇게 해서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네. 특히 양갱님은 처음 들어봤어요. 무한소를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네. 네. 어떤 분은 레오님은 고등학교 때 내용이 머리에서 다 빠져나갔나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네. 송토끼님께서 상태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네, 올려주셨는데요. 그리고 오텀폴님은 0.000000001이 무한소인가요? 라고 네, 질문을 질문을 해주셨고요.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둘 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것이 작다는 뜻이죠. 일단. 네. 그래서 작은 수를 써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 쓰실 거예요. 0.0000000을 원하는 만큼 많이 쓴 다음 네. 뒤에 뭐 0이면 안 되니까 네. 이제 1을 쓰거나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고등학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태라는 말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제 수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네. 뭔가 그 제논의 역설 같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뭔가 그런 논리적인 그 귀결로 뭔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이제 무한소를 수로 인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개념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작아지는 상태인 것을 수로 인정을 하면 네. 그것은 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무한소를 그러면 수의 자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뭔가 개념으로는 인정하지만 수의 지위는 줄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진행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한소를 수의 자격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르키메데스는 무한소를 숫자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실수 체계 내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무언가 저희가 어렸을 때 자연수를 배우다가 뭐 무리수, 유리수 이렇게 술 체계를 확대해 가면서 배웠던 것처럼 무언가 지금 이런 복소수나 실수 체계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체계가 있으면 뭐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 높은 수준의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가요? 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그 엄격하게 지켜서 확장할 수 있는 수 체계는 실수 체계까지고요. 네. 무한소를 굳이 허용하고 싶다면 이게 네. 너무나도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지위를 주고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지위를 주고 어떤 수학적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실수보다 더 큰 체계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정규님께서 이 원리의 쓰임새 또는 활용 예가 있나요?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자연수만을 수로 인정한 것인가요? 라고 나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자연수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이라는 유리수가 있어도 그 100번 더하면 1이 되고 101번 더하면 1보다 커지죠. 네. 그러니까 100분의 1 같은 수가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만족하는 양수의 예가 되는 것이고요. 이정규님 질문에 대해서 네, 저희 과학관 관장님이세요. 그러신가요? 네. 네. 이제 쓰임새 또는 활용 예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입장은 네. 이게 이제 수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를 수로 인정할 것인가. 이제 무한소라는 것이 그 화살의 예처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활용하다 보면 이게 그 논리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실제 현상하고 맞지 않는 그런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은 마음 놓고 활용해도 되는 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그 모두가 다 동의해야 되는 기준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 체계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면 네. 이런 무한소를 추가한 수 체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수학자분들이 연구를 할 때는 네, 이렇게 뭐 확장을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실수를 사용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실수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 실수가 만족해야 되는 기초적인 원리, 그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 원리고, 그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네. 피지상 메달에 들어갈 만한데요? 네, 아르키메데스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헨젤이라는 분의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1861년 12월 29일에 태어나셔서 1941년 6월 1일에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르키메데스에 비하면 한 2000년 정도 이제 선배 수학자인 셈이죠. 네. 이분의 업적이 이제 앞에서 말한 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수로 인정할 것인가, 네, 그것과 관련이 이제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루미님께서 꽤 최근 인물이신 것 같아요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가장 뒷부분의 내용이 미적분학 뭐 이런 거일 텐데요. 그죠? 미적분학도 19세기 초반에는 그 자리를 잡은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20세기 초반에 그 정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꽤 이제 있는 그러게요. 것이죠. 시간 간격이 꽤 있고 네, 최근 인물인 것도 맞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일 분이셔가지고 논문을 독일어로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독일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독일어를 혹시 할 줄 아시는 건지. 아, 네, 제가 전혀 못하는데요. 네, 전혀 못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가지고 네네. 왔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내용은 1번식인데요. 1번식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1번식이 있죠. 밑에 뭐 독일어 중에 제가 아는 단어는 여기 잘렌, 이게 수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수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수에 정도는 대해서. 제 독일어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x라는 식이 있고 네. x라는 식을 어떤 수들의 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p는 어떤 소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 자연수 네. 2, 3, 5, 7, 7, 11 이런 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한없이 이어지는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받아올림은 저희 초등학교 때 왜 덧셈 배울 때요. 네. 뭐 더했을 때 10이 되면 한 자릿수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 받아올림이랑 같은 의미의 받아올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위에 이제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아, 네. 혹시 받아올림을 다들 배우셨나요? 네, 시청자분들은? 아직 받아올림을 안 유치원생은- 배운 시청자분들도 있을까요? 네, 유치원생들 반올림과는 좀 다른 것 반올림,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반올림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하고 9를 더할 때 네. 네, 이렇게 앞에 열로 이렇게 10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걸 네. 받아올림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수를 배울 때 보통 자릿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네, 1, 2, 3, 4 3, 4. 배우다가 이게 숫자가 10개밖에 없어요. 0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으니까 10개가 되면 1, 0이라고 쓰죠. 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네, 이제 1은 10의 자리, 그래서 0은 1의 자리. 그래서 네. 세 자릿수를 쓸 때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어서 각 자릿수마다 같은 숫자라도 다른 크기를 나타내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덧셈을 할 때 자릿수의 크기를 생각해서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올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받아올림을 할 때 보면 제가 여기 3 더하기 9는 1 더하기 10, 1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쓴 10은 자릿수를 뜻하는 거고요. 네. 이제 10의 자릿수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1의 자릿수에 2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 더하기 9를 10이라고 해놓고 1을 받아 올려서 왼쪽에 쓰는 거죠. 네, 저 이해됐어요. 네. 받아올림 이제 확실히 네. 이게 단어랑 제가 아는 거랑 매칭이 잘 안 됐는데 네. 방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저는 받아올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받아 올림을 처음 배우던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보다 보니까 기억이 네.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받아 올림이 다들 어릴 때 완벽히 익혀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숫자를 배울 때 자릿수의 개념, 받아올림의 개념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헨젤의 연구 업적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방식은 헨젤이 이 받아올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이제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받아올림 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네. 받아올림 하는 걸 이제 헨젤이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위의 식으로 돌아가면요, 이게 헨젤의 논문에 있던 식인데 P라는 수가 자리값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진법을 한다면 10이 되는 것이고 네. 2진법,
뭐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이진법이면 P가 2인 것이고, 네. 그렇지만 뭐 3진법, 4진법, 5진법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자리값의 단위를 고정하지 않고 어떤 P라는 기호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 A0, A0이라고 쓴 게 이제 자릿수에 해당하는데요. 오른쪽에 그 P 곱하기 A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1이 P의 자리에 있는 자릿수 자리값인데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를 5를 단위로 해서 쓰면은 1 더하기 2 곱하기 5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가 5의 자리라는 뜻이고요. 앞에 2가 있다는 것이 그 자릿수가 2라는 거고요. 네. 그 1의 자리에 1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위에 보면은 그 5의 자리, P의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죠. 네. 근데 우리는 10진법 쓸 때 보통 12라고 쓰지, 네. 10개하고 2개가 있는 것을 2, 1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받아올림하고 좌우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루트 2 같은 숫자를 1.414 뭐 이런 소수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것을 네. 10진법 표기법을 풀어서 쓰면 1의 자리에 1이 있고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자리에 빨간색 숫자 4가 있고 100분의 1, 10의 제곱이죠. 그 자리에는 1이 있고 네. 그다음에 1000분의 1의 자리에는 그 4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될 때 숫자를 오른쪽으로 써 나가죠. 네, 맞아요. 그런데 위에 헨젤의 표기 그 법을 보면은 P분의 1, 왼쪽으로. P 제곱분의 1 이런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순서를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왼쪽으로 받아 올린 케이스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작은 숫자의 자릿수는 왼쪽에 있는 거고 네, 네. 큰 자리값이 오른쪽에 있는 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루트 2를 지금 저거를 이제 헨젤의 수체계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저거를 이제 뒤집어서 쓰면 되는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네. 네, 또 손토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물리학에서의 플랑크 길이처럼 무한소가 수학에서 정의되는 가장 작은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네. 앞에 무한소 네. 그 얘기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가장 작다라는 그 표현이 가진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가장 작은 것이 있다고 허용하는 순간 그죠. 또 다른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적 규결이 그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만 저 질문이 오히려 이 헨젤의 수체계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인데요. 네. 이제 작은 것의 단위 이것을 저 P라는 것으로 이제 설정한 다음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숫자의 크기를 나열하는 그 것이기 때문에 플랑크 함수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게 무한소의 개념하고는 이 헨젤의 주장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서재원 네, 님께서 네.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7은 헨젤 표기법으로 P가 올 때 12가 아니라 21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2.1 이라고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3 더하기 4가 7이니까 이것이 12가 아니라 21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7을 5진법으로 쓴다고 하면 그 5 더하기 2니까 12라고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 이제 12가 아니라 21이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1.2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의 자리에 1이 있고 5의 자리에 2가 있는데 이제 5의 자리가
1보다 작은 것,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작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네. 1.2라고. 단지 그 결과 합산된 값을 지금 숫자를 바꿔 쓰는 오른쪽 왼쪽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해지는 이 표기법 상에서의 네. 순서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를 살짝 네.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헨젤 표기법, 헨젤의 수를 표기하는 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고요. 어, 그 이제 보통의 그 아라비아 숫자 진법 표기법 이제 그것을 이제 흉내내서 뭔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게요. 사실 한 번에 이제 바로 빡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게 저희는 이미 너무 기존의 수체계, 아르키메데스의 수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바로 계산을 막 한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식이님께서 이제 결과값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으셨는데요. 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네. 깨달음인 것이 이게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지 그 결과로 얻어지는 수체계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저렇게 오른쪽으로 받아 올리나 왼쪽으로 받아 올리나 그냥 제 생각에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거울을 앞에 놓고 이제 종이에다가 계산을 하면 거울 속에 나는 반대쪽으로 네.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내가 쓴 답이 맞다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같은 답을 계산해야 될 테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른쪽으로 뭔가 받아 올리는 것, 왼쪽으로 받아 올리는 것이 뭔가 결론적으로는 별 상관없는 그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것이 여기 그 정점점 해놓은 곳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왼쪽에 정점점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수를 무시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저렇게 오른쪽으로 아. 몰아넣는다고 하면 네. 이제 그때는 좌우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수책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오른쪽으로 그 받아 올림을 했을 때 뭔가 정말 다른 일이 일어나는가? 네. 그래서 다르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다르다는 걸 어떻게 관찰할 수 있나?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려진 수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은 것. 이제 그것이 이제 헨젤의 그 관점이고요. 네. 자리값 p를 아무리 더해도 1보다 큰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앞에 그 어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질문자분이 해주신 질문이 이 7을 어떻게 쓰냐 네. 그것이 질문이었는데요. 이것을 1.2라고 썼는데 이제 5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작은 것에 이제 2가 있고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의 자리가 0이라면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1보다 작은 숫자들인 거고 네네.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0. 몇이면 1보다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수 맞아요. 표기할 때 그것과 같은 원리로 이 헨젤의 표기법으로 썼을 때 그 1의 자리가 0이면 그것은 1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패드에다가 네. 한번 써서 네. 아이패드 준비해 주세요. 연결. 네. 여기에 P가 자리값의 단위고요. 편의상 5로 해볼까요? 네. 아까 소수만 가능하다고 하셨었나요? 소수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네. 보통 소수를 택하기 때문에 그 소수 표기에 그 사용되는 P를 제가 택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꼭 소수가 아니어도 많은 그
이제 논의 내용이 계속 성립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3 더하기 4는 1 더하기 2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저는 7은 2 더하기 5니까요. 이렇게 써야 되죠? 제가 앞에 틀린 얘기를 써놓았던 것 같은데. 네, 순서가 바뀌어서 쓰여졌던 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2.1이라고 쓴 것이. 그러면은 이제 5라는 수를 가지고 와서 네. 5를 반복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아르키메데스 네, 처럼 한번. 그렇습니다. 네. 5는 5를 써보면 얘는 0 더하기 1 곱하기 5니까 얘를 이렇게 따옴표 친 것은 헨젤 표기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럼 0.1이 되죠? 네. 그러면은 5 더하기 5는 0 더하기 2 곱하기 5니까 네. 0.2가 되고요. 네. 오, 너무 하다 재밌는데요? 5를 5번 더하면 네. 이게 받아올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죠. 네. 0.5를 쓰고 싶은데 5가 이제 받아 올려져야 되는 네. 숫자니까 10이 돼서 1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음. 0.01이 됩니다. 얘는 특이하게 5번 그러면- 더하고 한 번 더 네. 더하면은 0점 0.1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5 더하기 5를 10번 하면 0. 여기 1의 자리가 2, 3 이렇게 됐다가 5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다시 또 받아 올려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0, 2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아르키메데스 수체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0.3, 3, 0, 0, 0, 0, 0 이렇게 가는 것들이 네. 반대가 되겠네요. 헨젤의 수체계에서는 0.0,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앞쪽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어떤 수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였던 것 네. 같은데 네. 예를 들면은 끝자리 저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 소수의 개념 같은 걸 네. 생각을 할 때 기존의 것들은 이제 뒤로 쫙 붙잖아요. 근데 네. 혹시 그게 앞에 붙게 된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의 예를 들면 루트 2의 네, 경우를 보면 1.414 네, 해서 이렇게 뒤에 뒤로 있는 붙은 것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뒤에 생략하겠다는 있었는데. 건데 이제 생략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표기법에서는 5로 많이 나누어지면은 작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5로 많이 나누어지는 숫자 10이 5로 나누어지니까 네, 100만 이러면은 큰 숫자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5 표기법 법에서는. 관점에서는 5로 자꾸 나눠지니까 0.00000 한 다음에 한참 뒤에서야 그죠, 네. 첫 번째 자릿수가 나타나는 네, 겁니다. 자릿수가 반대로 뒤쪽에 큰 네. 게 있는 게 이제 헨젤의 표기법, 뭐 그렇죠. 헨젤의 받아올림, 헨젤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 아까 제가 교수님 학교 수업처럼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네, 위에 신기하다고 이런 네, 네, 저도 친절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아이패드 사용해서 너무 좋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히 근데 PPT로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쓰면서 해주시니까는 딱 바로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놓은 말을 설명한 것인데요. 네. 1보다 큰 수를 왼쪽 자릿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1 오른쪽에 있는 것을 작은 것으로 해보면 이제 더할 때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네. 커질 수는 없겠죠. 네. 처음에 시작한 수의 왼쪽에 무슨 새로운 자릿수가 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네, 또 루다님께서 수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게 신기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작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 자리가 생겼다 없어졌다 없다, 생겼다 그죠. 없어졌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다들 이해를 엄청 어. 잘하셨나 봐요. 네, 그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네. 아주 우수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관찰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네. 왜 P가 소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수 체계를 만들고 나면 이제 그 결과로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 제논의 역설처럼 논리적인 그 추론을 하다 보니 좀 이상한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수 체계 제가 수 체계라는 말을 설명 없이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수뿐만 아니라 그 다른 것도 지금 수 체계처럼 이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수 체계가 만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0이 아닌 수를 두 개 곱했을 때 네. 0은 안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제안하고 싶거든요. 네. 만약에 뭔가 수 체계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0이 아닌 것을 곱해서 0이 된다고 하면 걔는 좀 낮은 지위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합의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런데 P가 소수가 아닐 때는 이런 0이 아닌 걸 곱해서 0을 만드는 그런 숫자들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P가 소수일 때 좀 더 그 보통의 수처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관찰. 이 세 번째 관찰이 또 이 헨젤의 수체계, 제가 비아르키메데스 수체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비아르키메데스 수체계가 실수와 다른 그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수 그리고 복소수 뭐 이런 거 배우는데 네. 이제 복소수를 도입할 때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1, 음수 1의 제곱근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써보면은 가끔 그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때 막 실수, 허수 구별해서 생각하기 너무 귀찮아. 네. 그래서 걔네도 수라고 치자.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수와 다르게 이 비아르키메데스 수 체계에서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HHJ님께서 저렇게 하면 끝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소수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네. 질문 드렸던 내용이어서 네네. 네. 저거는 끝나고 맨 다음 질문들은 조금 끝나고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TVJ 브라이트님께서 이런 연구는 우리 삶에 어떠한 연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끝나고 네, 이것도 한꺼번에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 좀 고급 관찰이어서 네. 제가 잘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요. P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아니 앞에서 5 같은 경우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이죠. 네. 7은 아니고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니까. 3이니까. 그다음에 11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19는 또 아니고요. 17이 17로 4로 나눈 하면 나머지가 4로 나누면 그죠? 나머지가 1이죠. 1이죠. 네, 그런 17. 5나 17 이런 P를 택하면 음수 1의 제곱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루트 2를 1.414 쓴 것이 네. 1.414를 제곱하면은 2보다는 작지만 그 1.425를 하면은 넘게 되고 그 다음 자릿수를 알고 싶으면 1.414, 0, 1, 2, 3, 4, 5, 6, 7, 8, 9를 생각한 다음 걔네를 다 제곱해보면 되죠. 그래서 2보다 큰 애들은 버리고 네.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걸 택하면 그 다음 자릿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손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아주 네. 고통스러울 텐데 계산기를 사용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같은 원리로 그 각 자릿수 하나하나를 그 이제 정해주는 규칙만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음수일의 제곱근이 이제 있게 되고요. 가끔 가다 그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경우는 없고요. 1인 경우에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게 그 아르키메데스 수 체계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도 굉장히 다르죠. 네, 그렇네요. 네, 1의 그 부호를 바꾼 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그 제곱근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제논의 역설로 역설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 약간 허무맹랑한 결과를 그 도출하는 뭔가 우리가 뭔가 극복해야 될 그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 내지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헨젤의 그 비아르키메데스 수 체계는 이제 원래 대수적 수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수적 수라는 것이 마치 마이너스 1의 제곱근처럼 이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정수, 계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수 이론이 있었는데 네. 기존의 이론을 아주 그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는 이제 큰 기여를 하였고요. 이것은 실용적인 활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수학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그런 제논의 역설과 같은 그런 비판은 좀 어려운 네.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를 기준으로 하면 100만은 아주 작은 숫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100만은 아주 작은 수고 3 같은 수는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큰 수다. 그러면은 3은 작고 100만은 작다. 이런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답이 이제 현대 대수학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이 헨젤의 비아르키메데스 수 체계를 어떻게 뭔가 논리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서의 현대 대수학이 그러면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거고 앞으로 이제 나올 얘기인 것 같은데 저 현대 대수학은 어떤 뭐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약간 저희 현대 물리학과 같이 약간 비교적 현대에 나온 어떤 이론이나 뭐 연구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한 단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대수학이라고 하면은 수학에서 대자가 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시청자분들은 현대 대수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수학 앞에 대가 붙은 게 아니라 이제 대수라는 단어에 학이 붙은 것이고요. 그것의 그 현대적인 형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대수학은 그 중동 지역 그쪽에서 발전한 고대 수학의 형태가 있었고 이제 그것의 이제 현대적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고 큰 수학인 줄이라고. 네, 23 아이덴티티님께서 수학이 대수학이 알제브라라는 것만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저 ALG가 뭐 알고리즘에도 등장하는 것이고 그 중동에서 유래한 단어들이 이제 그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현대 대수학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로 제가 그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그 현대 대수학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현대 대수학을
그 있게 하신 그 음. 선배 수학자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그 제목에 등장한 뇌터라는 수학자입니다. 1882년 3월 23일부터 1935년 4월 14일까지 활동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연대로 따지면 헨젤하고 많이 겹치죠. 동시대 연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사진이 그 이제 브린모어 컬리지 포토 아카이브에서 제가 얻어온 사진인데요. 이게 1935년에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아, 정말요? 네, 네. 이게 살아 계셨을 때 마지막 사진인 수도 있겠네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대학이 그 이제 여성 대학으로서 또 유명한 그 곳이고 또 이제 이 레터 선생님께서 이제 여성 수학자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더하고 빼는 대상을 이제 어떤 수 체계라고 한다면 그런 수 체계를 어떻게 하면은 그 논리적으로 이제 어떤 위험성 없이 구성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제 그분이 정립한 그 수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비아르키메데스 수 체계도 그럼 수학적으로 이것을 엄밀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아라 하면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뇌터 선생님의 현대 대수학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그럼 비아르키메데스 수체계를 활용하기로 다 합의가 됐다고 치고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간략히 소개드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정 방정식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y-제곱은 오른쪽에 있는 오차식인데요. 오차식이 1차식 5개의 곱으로 네.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이제 수를 찾아보라는 것이 네. 방정식을 풀어보라는 것인데 네. 이제 유리수 값을 찾아보라는 것이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복소수 말고 정수나 유리수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라는 것이 보통 부정 방정식이라는 분야이고요. 이 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왠지 저럴 것 같았습니다. 제가 0,0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딱 머릿속에서 네, 정말 0,0. 훌륭하십니다. 네, 네, 2,0.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살짝 하다가 네, 제가 질문을 드렸어야 됐는데.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얘기를 먼저 해서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네,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력을 뽐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네. 다음번에는 죄송합니다. 네,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여기 0, 0, 그 우변이 0 되게 하고 y에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1, 2, 5, 6도 집어넣을 수 있죠? 우변이 1차식의 곱이니까요. 그런데 더 있거든요. 혹시 더 네. 저는 여기까지였나 봐요. 여기서 딱 질문을 주셨어야 됐었는데. 네, 더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있는지 없는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인데요. 3,6이 답이 됩니다. 여기 3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음수 2 곱하기 음수 3. 네. 그럼 3 부호를 제외하고 나면은 3, 2, 1, 2, 3이니까 6의 제곱이죠. 다 네. 곱하면. 그래서 3,6, 3,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0,120도 답이 됩니다. 이건 좀 어려운 계산이죠. 네. 이거 제가 답을 찾아서 보여드리니까 이게 넣어보니까 네, 그거 정말 핵심인데 넣어보니까 된다지 이게 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찾아보라고 하면 막막하죠. 네. 그러면은
열심히 이렇게 뭐 잔뜩 찾았을 때 그러면 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뭐 11 같은 거 넣어보고 x에다가 그래서 결과가 제곱수가 되면 그 y에다가 제곱근을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뭐 15를 넣어볼 수도 있고 근데 유리수를 값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뭐 5분의 1 같은 것도 넣어봐야 될 것 같고 다 넣어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요것을 제외한 다른 유리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주장을 검증하는데 네. 비아르키메데스 체계가 활용이 됩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그 y 제곱은 어떤 x에 대한 오차식이었는데 그 다항식 fxy가 있을 때 그것이 0이 되게 하는 유리수해를 다 찾으라. 네,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이 비아르키메데스 수체계를 네, 그렇습니다. 비아르키메데스 수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 때 생각 안 하고 네. 기계적인 그 계산으로 그냥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런 거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답을 그 일일이 구하지 않고 컴퓨터한테 그냥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을 정말 완벽히 기계화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아직 그 완성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계산 그 쉬운 해 몇 개 그리고 좀뭐 우연히 있는 것 같은 해 몇 개 네. 그것을 다 정확히 다 찾아내고 더 없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방법을 이제 기계화하는 작업은 그 이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이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비아르키메데스 수체계가 어디에 사용되나요? 했을 때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다항 방정식을 풀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사실 되게 많은 반응들이 있었고 막 처음엔 좀 어렵다고 하다가도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축약을 해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답변을 조금 해볼까요? 네, 한번 그러면은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HHJ님께서 막연한 궁금증인데 교수님들은 연구하실 때 정말로 종이와 좋은 펜 2개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저도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네, 종이와 펜이 아니고 종이와 좋은 펜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감사한데요. 네. 좋은 종이와 좋은 펜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10하고 120 뭐 이런 숫자를 답으로 보여드렸지만 네. 그것은 제가 작은 숫자가 유리해인 경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이고 네. 그냥 아무렇게나 방정식을 쓰면 굉장히 큰 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 찾을 때는 그 종이와 펜만으로는 안 되고 컴퓨터의 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수론이라는 분야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컴퓨터가 발전한 이래 큰 숫자의 계산을 컴퓨터한테 위탁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이, 좋은 펜, 그리고 좋은 컴퓨터까지 필요한 걸로. 네. 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교수님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남희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이 자주 사용되는데 수학에서는 보통 이론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나요? 그럼 모든 연구가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하고 수학을 비교할 때 보통 이제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학에서의 이제 실험이라는 것도 이제 있고요. 어떤 종류의 실험이냐면 그냥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 가져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모든
어떤 방정식이 무언가를 만족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이제 이론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을 실제 구체적인 예를 계산해서 그 이론이 그 이제 이론의 결과물, 막 이론적으로 이것이 성립한다면 반드시 다른 결과가 따라 나와야 한다면 그러한 결과들을 그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마 수학적인 연구에서 실험이 아닐까 이라고 생각을 볼 수 합니다.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아주 유용하고요. 그렇네요. 사실 과학도 보면은 이제 실험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론 물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분들도 보통 이제 뭐 드라이랩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해서 네.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밑에도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지수님께서 수학 연구는 과학 연구보다도 한 편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 연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교수님의 연구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것과 가장 짧게 걸린 연구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네. 한 편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그 기간이라는 것이 네. 이제 어디부터가 시작인지 조금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이제 풀어봐야지라고 생각을 네. 한 순간부터 치면 치면 만약에 아주 이제 오랜 기간이 될 테고요. 네. 뭔가 이제 논문 그 자체만을 생각하자면 네. 뭔가 연구 결과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정말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거로 보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보통 논문을 쓰는 데는 한두 달 정도? 작성하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 실제 그 전에 필요한 기간은 사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쓰다가 중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이제 좌초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보통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풀려고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던 차에 또 새로운 그 도구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매듭을 정확히 지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는 조금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또 있는데 아까 질문 중에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냐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상황창에는 옮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네. 출근하셔서 컴퓨터를 제일 먼저 켜시겠네요? 네. 출근하면 보통 커피를 먼저 마시고요. 네. 네. 저희 수학자들의 별명이 네. 그 커피를 그 정리로 바꾸는 기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정리라는 것이 수학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를 정리로 만드는 기계라는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하는데 커피 엄청 중요하죠. 그죠? 네, 직장인에게도 중요하고. 그럼요. 네. 아침에 그 머리를 맑게 해주는. 저도 졸업 논문 쓸 때 마지막에 이제 레퍼런스 정리하잖아요. 네. 저 그때 커피 원두 이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고민했었거든요. 이거 나를 논문을 쓰기 위한 땡스투와 레퍼런스에는 커피가 꼭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 저도 하고 있었는데 수학하시는 분들도 똑같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없이는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실제 종이로 된 논문이나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죠.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그 대부분의 자료가 이제 전자적인 형태로 그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연구자들의 그 결과를 공부하는 일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는 일, 네. 그리고 그 실험하는 일, 네.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그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수학자들이 그 다른 수학자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이 강의를 좀 많이 듣는 편인가 것이 아닌가 하는 어,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예전에는 세미나 강의 같은 것이 열린다 그러면은 실제 강의실에 가서 들었지만 요즘은 그 다 온라인 환경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확실히 이제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그 폭도 되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기 효기심님께서 네. 논문 하니까 궁금해졌는데 과학이나 공학 분야는 공동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수학도 공동 연구가 많은 편인가요? 라고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아, 네. 이제 그런 통신이나 그런 교통이 발전하면서 수학자들의 공동 연구 기회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그 공동 연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공학 분야하고 그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수학 논문은 대부분 그 2명 정도 같이 쓰는 공동 연구인 경우에 아직도 단독 연구가 많고 공동 연구인 경우도 뭐 2명이나 3명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자들의 이름을 쓸 때 보통 저자가 많으면 네. 제1 저자가 그죠? 누군지가 중요할 수 있고 제일 교신 저자. 저자가 누구냐 뭐 이런 맞아요. 것이 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문에 그런 걸 표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수학의 전통은 그 저자들의 이름을 그냥 알파벳 순으로 기재를 하고 그 어떤 저자가 특정한 1저자 혹은 교신 저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아주 잘 정립된 관례입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약간 이름이 앞에 A로 시작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저자처럼 가장 많이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이나 공학에서의 그 이제 방식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네. 그 수학 논문을 봤을 때 A로 시작하는 그 성을 가진 분들이 다 1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그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그 알파벳 Z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늘 마지막에 그러게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동 연구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보통 그러면 이제 과학 기술 쪽 그런 공학 쪽은 많으면 공동 연구 그 공동 저자가 한 막 100명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수학자 분들은 보통 2명, 3명? 이게 가장 많은 혹시 연구가 있을까요? 대규모 제가 연구. 기록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최근에 그 아주 중요한 논문이 10명의 공저자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화제가 될 정도인 건가요? 10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고요. 그 다음에 뭔가 다양한 수학자들의 주목을 끌만한 경우이면서도 또 여러 명의 저자가 있는 경우는 더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 10명의 공저자가 있어서 10명이 쓴 논문이라고 말하면 그 특정 논문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만큼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만큼 그 여러 명이 공저자인 경우가 드문 것이죠. 그렇구나.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기본 다른 어떤 학술 연구계랑 또 다른 차이점인 것 같아요. 또 네. 질문들이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됐으니까 한 3가지 정도만 교수님이 골라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학자는 오텀풀님께 수학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왜냐면은 그 실험의 성격도 조금씩 수학적인 실험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정 소프트웨어가 이제 유용한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코딩 실력이 아주 미천한지라 이제 그 세이지 매스라는 것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요.
아, 세이지 매스. 네, 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게 그 수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탑재되어 있어서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언어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C 언어 같은 것들을 C 사용해서 언어로.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혹시 교수님은 연구 또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 어떤 식으로 휴식 또는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네. 그 말놀이 부인님의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것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 BBB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BBB 네, 그 가 효과요? 버스, 아. 베드, 베스거든요. 아.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네. 침대에 눕거나 네. 아니면 욕조에 들어가거나. 되게 새롭고 신기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저희랑 별로 다르지 않는 그냥 그걸 BBB라고 네, 부르시는군요.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네. 요 질문도 재밌는 것 같아요. 콩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네. 그럼 교수님께서도 밀레니엄 7대 난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종종 고민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 네. 들어왔어요. 네. 밀레니엄 7대 난제들은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관심이 있고요. 정말요? 그런데 저 문제들은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겠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한 1년에 한 2, 3일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롭다. 그 이상은 너무 과도하다. 이제 그런 1년에 딱 2, 3일 정도만? 네. 아니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또 종종 하신다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은 네. 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 난제를 풀고 싶은 보면 그런데 이제 보통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정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 이게 풀리고 나서 많은 수학자들이 되게 막 안타까워했다고,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없어서 네. 약간 막 남이 먼저 풀어서 막 아쉬운 것보다 내가 할 게 없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게 없어서 아쉽다 막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문제의 그 해결에 거의 다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남이 먼저 풀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난제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순간적으로 아쉬울 수는 있어도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영화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 수학. 네, 저는 그런 난제에 도전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딱 1년에 2, 3일 정도만 생각하시는 교수님 네. 걸로. 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시간 관계상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오늘 그 비아르키메데스 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그 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수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문단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단락이 제가 마음에 드는 단락이 있어서 제가 어설프게나마 번역을 해 왔는데요. 독일어는 아니었죠? 네. 그것은 일본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세 분의 일본 수학자 분이 쓰신 책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서 그것을 또 번역했기 때문에 원래의 뜻이 얼마나 잘 전해질지 제가 좀 걱정이 되지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단락의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피진수는 1900년 무렵 헨젤이 도입했다. 오랜 수학의 역사에서 수는 실수를 뜻했는데 비교적 최근 피진수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치 낮 하늘만 보던 사람이 밤 하늘에 놀라는 것 같다. 수학 풍경은 상전벽해다. 피진수가 비추는 소수의 빛깔은 마치 실수가 내뿜는 햇빛에 가려 볼 수 없었던 별빛 같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소수 P마다 각각 P진수가 있다. 별에게 태양은 P진수에게 실수이다. 어두운 밤하늘을 통해 우주를 내다보는 것처럼 P진수를 통해 심오한 수학 세계를 볼 수 있다. 네, 마지막 구절이 되게 와닿아요. 네, 굉장히 문학적인 네, 표현이라서 너무 멋있는 글인데요. 네, 어두운 밤하늘을 통해서 우주를 내다보는 것처럼 네, 피진수를 통해서 심오한 수학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오늘 그 심오한 수학의 세계를 교수님 덕분에 저희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김도영 교수님 보내드리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박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요 과학 강연은 9월 25일 과학으로 만드는 더 안전한 세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